얼마 전 김명수 씨는 어머니 병원비로 6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동생과 함께 비용을 나누고 본인이 더 많이 부담한 겁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국세청에서 날아온 고지서 한 장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증여세 2,900만 원. 가족을 도운 일인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입금된 6천만 원은 아들이 부모에게 무상으로 준 돈, 즉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세무사 이준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송금이 국세청의 눈에는 세금 회피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 실시간으로 내려진다는 겁니다. 5월부터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 인공지능 분석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거래의 흐름, 반복성, 시점, 심지어 메모 한 줄까지 분석해 의심 거래를 포착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까지 현금을 뽑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990만 원씩 나눠서 인출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위가 지금 국세청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출 패턴을 스미핑이라고 부르며 오히려 더 위험한 거래로 분류해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돕기 위해 보낸 돈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통장만 왔다 갔다 했다면 그것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증여세는 10%에서 시작해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고지서는 여러분을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5월부터 새롭게 강화된 세금 규제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실제로 조사받지 않기 위한 실전 대응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세요. 김명수 씨처럼 가족을 위한 선의가 세금으로 돌아오는 현실. 많은 분들이 믿기 힘들어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돈이 오가는 순간 그것이 왜 오갔는지, 어떤 용도였는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결코 감정이나 가족 간 신뢰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할까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영자 씨는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자 장남에게 요양병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장남은 총 5,500만 원을 어머니 통장에 보냈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매달 병원비를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원 과정에서 어떠한 차용증도 병원비 영수증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분석했고 장남이 어머니에게 거액을 송금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자녀 통장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 돈은 일방적 지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결국 증여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자녀 역시 출처 소명을 하느라 수차례 세무서를 오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병원비든 생활비든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은 증여가 아닌 거래라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국세청의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심 거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근 강화된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송금 시점, 반복성, 수신자, 통장 사용 내역, 거래 메모의 유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달 500만 원씩 이체하는 패턴이 일정 기간 반복되면 해당 거래는 부양 목적의 생활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는 메모가 없거나 이와 관련된 문자가 없다면 그 패턴 자체가 증여 가능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박정혜 씨 사례를 보면 이런 판단의 무서움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혜 씨는 아들의 결혼자금 일부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전세 보증금으로 바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들의 소득 수준으로는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추적했고 결국 박 씨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가 저지른 실수는 단 하나였습니다. 메모가 없었습니다. 송금 당시 계좌에 결혼자금 대출이라는 메모만 있었어도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볼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세무 판단은 무섭도록 기계적입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거래가 국세청에 의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첫째, 용도 불분명한 고액 송금입니다. 이건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통장에 7천만 원을 송금하고 별다른 이체 메모나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없이 해당 돈이 통장에서 사라졌다면 국세청은 이를 부모에 대한 증여로 간주합니다. 둘째, 반복적 현금 인출입니다. 최근 50대 가장이었던 김정한 씨는 아들의 사업 초기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999만 원씩 10번에 걸쳐 인출했고 이 돈을 직접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국세청은 김 씨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동일 금액이 현금 인출된 점을 근거로 스미핑 패턴으로 분류했고 해당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아들이라는 점에서 증여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셋째, 부모 통장을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직 후 부모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그 통장에서 생활비를 쓰는 경우 또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에서 병원비나 식비를 지출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명예 위장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에 사는 51세 김은정 씨는 어머니 명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달 300만 원씩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서 병원비와 약값, 식비 등을 지출했습니다. 김 씨는 이를 부양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세금에 대해선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출이 발생했지만 해당 금액이 병원비나 치료비라는 증거가 없었고 통장 관리자가 자녀였기 때문에 실질 소유자 판단에서 자녀 소득으로 간주되어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단순히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돈이 갔는가, 정말로 그런 목적에 사용되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은 전적으로 송금한 사람 또는 수령한 가족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내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금액, 날짜,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둘째, 병원비를 직접 병원으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머니 통장을 거치지 않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셋째, 이체 시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절차를 생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끼리니까, 믿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믿음이 아닌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없으면 가족 간의 돈 거래도 엄연히 세무 대상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이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72세 박병식 씨는 딸의 출산 이후 손주 돌봄을 도와준 사위에게 감사의 뜻으로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가족 간의 정이었고 특별한 문서나 설명 없이 바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위가 그 이체된 금액 중 일부로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사가 국세청에 보험료 자금 출처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증여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고 박 씨는 해당 금액의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돈을 준 이유보다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병원비든 생활비든 자녀 교육비든 그 돈이 정말 그 목적에 쓰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면 증여입니다. 특히 5월부터 강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단순한 현금 거래를 넘어 계좌 이체까지 추적합니다. 이체 횟수, 금액의 규칙성, 수취인의 소비 패턴,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거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1,000만 원 이상을 넘겼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이 거래가 얼마나 설명 가능한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본론 첫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언제든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액보다는 흐름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셋째, 계좌 이체도 메모가 없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병원비나 생활비라도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1년 안에 가족에게 3천만 원 이상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문서를 갖고 계신가요? 계좌 이체 시 메모를 남기셨나요?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앞서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로 오해받는 다양한 사례와 국세청의 관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주의사항을 넘어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거래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가족 간 거래에서 유일하게 이 돈은 빌려준 것이다라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차용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방식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5세 이대현 씨는 딸의 사업자금으로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씨는 딸과 간단하게 문서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딸이 아버지에게 7천만 원을 빌림이라는 문장 한 줄, 그리고 날짜와 서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조사가 나왔고 이 문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차용증의 이자율, 상환 계획, 지급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 문서를 증거가 아닌 참고 자료로만 받아들였고 결국 이 씨는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네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연이율 3%에서 5% 사이가 적절합니다. 셋째, 상환 방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상환한다는 식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차용일자와 서명은 자필로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증 비용은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훗날 발생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예방하는 데 비하면 매우 저렴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래의 흐름을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고 나서 아무런 송금이 없거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이 거래를 여전히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한 차용증에 따라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주기적으로 송금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기는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58세 정은희 씨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정 씨는 차용증을 작성한 후 매월 말일에 이자 50만 원과 원금 일부를 송금했습니다. 이체할 때는 반드시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등 구체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따로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 보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일상적인 대화조차 증빙 자료로 작용합니다. 정 씨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자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금전대차로 인정했고 증여세는 물론 어떤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흐름이 있는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병원비나 교육비처럼 명확한 목적이 있는 지출은 가능하면 상대방의 통장을 거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사용하더라도 자녀의 등록금, 부모의 병원비 같은 항목은 직접 학교나 병원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활동 중인 62세 최영수 씨는 아버지의 요양병원비로 매월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통장에 송금한 후 병원비가 자동 이체로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병원이 변경되면서 자동 이체 설정이 끊기게 되었고 그 시점부터 국세청의 데이터의 이상 거래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곧 세무조사를 통지받았습니다. 그는 병원비 납부 영수증, 진단서, 통장 내역을 모두 제출했지만 해당 기관의 거래 흐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일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후 그는 병원과 협의해 직접 병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체 메모에는 반드시 병원비 지원이라고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이처럼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바로 목적 기관으로 돈을 보내면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거래의 의도가 명확해져 증여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체 시 메모와 커뮤니케이션에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좌 이체를 하면서 메모 없이 송금합니다. 병원비, 등록금 대출, 이자, 송금 같은 간단한 메모 한 줄이 나중에는 수백만 원의 세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일상적인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고받은 내용을 화면 캡처하거나 필요시 출력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70세 김기순 씨는 손자의 유학비로 1,500만 원을 손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김 씨는 이체 시 유학준비비라는 메모를 남겼고 손자와는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학원 계약서, 입학허가서, 항공권 예약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해 놓은 덕분에 이후 세무조사에서 해당 금액은 실질적 유학 지원으로 인정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상환 일정표,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병원비 영수증, 학비 납부 증명서 등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대부분 최근 5년 내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자료는 반드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거래 내역은 인쇄하거나 PDF로 보관하고 증빙이 필요한 메모나 메시지는 통합 문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엑셀 파일이나 거래 관리 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거래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꼼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오히려 가족 간 거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위장한 거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는 서류 없이도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남과의 거래보다 서류와 흐름이 더 명확해야 합니다. 그게 억울함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을 잘 따랐더라도 국세청이 위험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패턴에 해당된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는 국세청이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거래의 패턴까지 추적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패턴은 반복적 현금 인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990만 원씩 나눠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은 이처럼 고의적으로 나눠 인출하는 행위를 스미핑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현금을 숨기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며 특히 3일에서 5일 이상 반복적으로 900에서 1000 사이의 현금을 인출하면 거의 자동으로 감시 대상에 오릅니다. 실제로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59세 서진태 씨는 아들의 창업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자 자신의 계좌에서 990만 원씩 나흘 동안 인출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인출 패턴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포착되었고 곧 국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후 서 씨는 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고 해당 자금이 자녀에게 증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통장 계좌 이체의 반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인출은 의심받을 수 있으니 계좌 이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금보다 계좌 거래를 더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동일 금액을 같은 대상에게 송금하는 패턴, 그리고 메모가 전혀 없는 송금은 AI 분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위험도 높은 거래로 분류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56세 이현정 씨는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700만 원을 어머니 계좌에 송금해 왔습니다. 그는 이건 가족 부양이지 증여는 아니지라고 생각했지만 송금 내역 중 어떤 메모도 남기지 않았고 병원비나 생활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었습니다. 조사 당시 국세청은 해당 송금을 증여의 연장선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이 씨는 병원 납부 영수증과 진단서를 확보해 두고 있었고 이후 차용증을 작성해 정기적으로 상환받은 기록도 제출해 과세는 면했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통장 간의 자주적인 교차 사용입니다. 즉, 부모 명의 통장에서 자녀가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의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구조는 모두 국세청의 AI가 포착하는 위험 패턴입니다. 이런 거래는 명의신탁, 차명계좌, 소득은닉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 한두 건만으로도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60세 고미영 씨는 연금을 자녀 통장으로 받다가 해당 통장에서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출했습니다. 가족 간 편의를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인데 국세청은 이를 명예도용으로 간주했고 고 씨는 세금은 물론 금융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설명까지 들으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거래가 기록과 정리가 없으면 제3자의 눈엔 위장 거래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보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제 왜 그 돈을 보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거래를 분석합니다. 첫째, 거래 금액. 둘째, 송금 빈도. 셋째, 수신자의 금융활동 내역.
넷째, 송금 시간과 반복성. 다섯째, 메모의 존재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0만 원씩 일주일 동안 같은 계좌로 송금했는데 메모가 없고 수신자가 해당 자금을 몇 주 내에 전부 인출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일종의 분산 증여 혹은 현금 세탁 가능성으로 분석합니다. 이처럼 거래 하나하나가 누적된 패턴으로 분석된다는 점이 지금의 시스템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이 데이터를 단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되면 즉시 세무조사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자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원제기나 납세자의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가 있을 때만 조사가 시작됐지만 이제는 특정 패턴이 보이면 사전 경고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재정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증빙 서류가 아니라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사용처, 정기성과 메모, 그리고 통장 주인의 금융 습관까지 고려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이 데이터를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 즉 가구 단위로 묶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 배우자,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연결 계좌망을 통해 돈이 순환하는 흐름까지 추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으로 송금했다가 다른 가족의 계좌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5월부터는 금액보다 행동의 패턴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분석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모르고 했다, 선이었다는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이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실전 대응 방법이자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문서 정리와 관리 요령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겹친다면 바로 점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째, 차용증을 작성하셨나요? 가족끼리라도 돈을 빌리고 줬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 날짜, 이자율, 상환 계획, 서명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이자를 실제로 받고 계십니까? 이자 없는 대출은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연 3%에서 5% 수준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고 그 내역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 안전합니다. 셋째, 매달 송금할 때 메모를 남기고 있나요?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병원비 지원, 등록금 대출 등 구체적인 이체 메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메모가 없는 송금은 아무리 선이라도 세금 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병원비나 교육비를 직접 납부하고 계신가요? 가족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학교나 병원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장을 거치면 누가 쓴 돈인지를 따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증여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금을 나눠서 인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에 990만 원씩 나눠서 뽑는 스미핑은 오히려 세무조사의 단서가 됩니다.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로 용도와 흐름을 남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섯째, 자녀 통장이나 부모 통장을 대신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명예도용, 소득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각자 명예 통장은 각자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곱째, 거래에 대한 증빙을 얼마나 보관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거래가 있었던 모든 증거를 모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문서 정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 거래 내역은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입금, 출금 내역 모두 프린트하거나 PDF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앱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월별로 정리하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이체 메모가 남겨진 내역은 별도로 분류해 저장하세요.
예를 들어 이자 지급, 병원비, 등록금처럼 구체적 메모가 있는 거래 내역은 캡처하거나 따로 표기해서 관리합니다. 이런 메모는 국세청이 거래의 의도를 판단할 때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 병원비 보냈어요. 이번 달 이자 잘 받았습니다. 같은 메시지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캡처해서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두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넷째, 차용증 원본과 스캔본을 모두 준비하세요. 인감 날인이 된 서류는 원본을 보관하고 혹시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스캔본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세요. 서명은 반드시 자필이어야 하며 공증을 받은 경우 공증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다섯째, 병원비, 등록금 등 사용처 관련 증빙도 모아두세요.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록금 고지서, 납부 영수증 등을 한 폴더에 모아둡니다. 해당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섯째, 전체 흐름을 요약한 정리표를 만들어 두세요. 예를 들어 2024년 4월 30일 아버지 통장에 3천만 원 송금, 이체 메모 병원비 지원, 이체 후 병원 계좌로 송금된 내역 및 영수증 확보. 이런 식의 흐름을 거래별로 요약하면 조사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조사 시간과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곱째, 모든 자료는 클라우드에 이중 보관하세요. 문서 분실, 기기 오류에 대비하기 위해 네이버 마이박스,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차용증, 거래 내역, 메시지, 이체 캡처 파일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숨겨진 위험성과 세금 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법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식은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계좌 흐름을 정리하고 차용증을 쓰고 이체 메모를 남기고 서류를 준비하는 행동이 따라야 여러분의 재산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세금으로 되돌아오는 순간 억울함은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금도 조용히 여러분의 통장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몇 번이나 송금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가족 통장에 500만 원을 보내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 명의로 차량 할부를 갚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한 거래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해명과 증명이라는 고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가족 간 돈 거래가 있었던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리고 왜 보냈는지를 스스로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수 없다면 그 거래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자녀, 부모님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분들이나 이미 퇴직하신 부모님 세대는 가족 간 자산 이전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가 그분들의 세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 가족 전체의 재산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노후자금 지키는 법입니다. 퇴직금, 연금, 저축, 이 돈을 이렇게 쓰면 정말 망합니다. 정년퇴직 앞두고 계신 분들, 이미 퇴직하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